어제 같은 경우에는 4,9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5,000선 넘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5,084.85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000을 넘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082.59. 지금 두 가지 수치를 보면은 코스피도 5,000피, 코스닥은 1,000스닥 모두 다 지금 달성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뭐 일단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지금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어차피 뒤에도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정부는 어쨌든 주식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6,000, 그다음에 코스닥 3,000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6,000은 저는 가능할 것 같고 네. 코스닥 3,000은 보면 분명히 숫자만 놓고 보면 이제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최소한 3,000은 안 가더라도 코스닥 2,000까지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지는 제가 뒤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보도록 많이 네. 드릴 거고 어쨌든 뭐 그러니까 모든 게 좀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은 좀 종합적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업황이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대형주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까지 해서 이들 흔히 말하는 섹터에 업황이 너무 좋다. 반도체 너무 좋다. 오늘 또 뭐 이야기가 또 나왔지만 SK하이닉스 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HBM 3E 납품한다는 이야기,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4 납품한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도체 관련 부분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좋은 상황.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부분은 오늘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는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현대차 살 때 자동차 보고 샀어. 우리 자동차 보고 산 거 아닌데? 우리 로봇 보고 산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장 초반에 관세 이슈로 급락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말아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현재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핵심 수혜주도 또 우리 시장에 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흔히 말하는 우리 주식 시장이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에 잘 맞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부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드라이브로 건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는 그런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 게 긍정적인 평가 1등. 그러니까 왜 이재명 정부가 뭘 잘합니까? 할 때 네. 국민들의 1등은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경제? 뭐가 좋지? 물가가 그러면 잡혔냐? 네. 안 잡혔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좋아졌냐? 아닙니다. 그럼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냐? 아닙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줄었냐? 아닙니다. 부동산이 안정화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경제와 관련된 대부분에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하나죠. 주식.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느끼는 거 언론에서도 계속 연일 코스피 사상 최고치, 천스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주식이 많이 가니까 경제가 잘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코스피 5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은 한다. 뭐 이거랑 또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뭐 환율도 자기 맘대로 됩니까? 안 돼요.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자기 맘대로 안 돼요. 맞아요. 유일하게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본인 말이 잘 먹히는 시장을 조금 더 육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할 때 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 못하는 걸 보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 보완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하는 걸 더 극대화하는 거. 아. 못하는 건 그냥 어차피 못하는 거고 내가 차라리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방식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부동산도 좀 잡으려고 하고 또 환율도 어떻게 좀 잡고 싶고 그래서 소비도 좀 살리고 싶고 물가도 잡고 싶고 이거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잘하는 거 뭐야? 주식 내가 가자 하면 좀 가는 거야. 밀어주는. 그럼 내가 잘하는 건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금 부동산 계속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1주택자들까지도 지금 때려잡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결국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빼서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입맛에 딱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시장 쪽은 지금은 좀 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끝나면 그 다음 총선까지 2년이나 남았어요. 선거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올인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네. 확실하게 좀 이제
본인의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더 이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아. 걸 여론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약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생각하기에 코스피가 6천이 가고 코스피가 3천이 갔을 때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진짜 돈 못 법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게 허상이지 않냐. 그냥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그러면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 넣어서 그냥 올린 거잖아. 맞아요. 그걸 네.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그런 시장을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그 만약에 그냥 마냥 저건 허상이야 해서 그 돈을 안 버는 게 더 별로인 거예요. 네. 물론 나중에 깨지면 세게 깨져요. 어. 그때 우리가 도망 나오면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파티를 하는데 파티장 언젠간 이 파티가 끝날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파티장이 지금 빠져나올 때는 아니에요. 문 앞에서 계속 파티를 즐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저거 허상이고 그냥 환율이 올랐으니까 저래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거라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 누가 낫습니까? 최소한 주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환율 해지라도 되잖아요. 네. 원화 가치 하락에 해지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반드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에 이번에 들어온 기관이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들어와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수급지단을 할 때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징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섹터에서 이번에 업종과 테마 탑5별로 제가 거래대금 5순위를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나 1등은 반도체, 2등은 네. 기계, 3등 자동차, 화학, 전기 제품 나왔고요. 테마도 약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주인 자율주행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와 또 약간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폰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뭐 저게 대부분 이제 그냥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반도체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반도체 쪽에 지금 저만큼 많이 올라갔던 건 딴 거 없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아, 80만 닉스가 됐습니다. 장중이 이제 8% 넘는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죠? 네. SK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한다 싶더니만 다시 올랐네요. 그게 요즘 시장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코스닥 지수가 거의 7% 가까이 7% 갔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제 답은 코스닥이야 해서 음. 어제 흔히 말하는 SK 하이닉스 잘 안 가니까 SK 하이닉스 팔고 코스닥을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팔고 나니까 갑자기 하이닉스가 확 뜨니까 또 이제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럼 이제 다시 코스닥을 팔고 그럼 다시 SK 하이닉스 사야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걸 잘 지켜서 네. 딱 길목 지키게 해야 돼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도 갈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갈 것 같고 현대차도 갈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소부장도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가는 테마, 그때 가는 시세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만 보고 후회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결국은 순서를 기다리면 흔히 말 수익을 줄 수 있는 포트냐라는 것만 고민하세요. 네. 만약에 그래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포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기다리면 순서는 온다라는 거죠.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코스닥의 종목들의 이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코스닥의 변동성이 있고 또 재밌는 시장이다라는 것 네. 때문에 많이들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빨간면님께서도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코스닥 대표 종목들이 하이닉스 상승률보다 더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코스닥이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코스피가 안 가진 않을 겁니다. 네. 그 코스피 6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여기서 6천을 가면 50%예요. 예. 그러니까 20%죠. 20%. 죄송합니다. 20%? 예, 20% 상승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6천을 가면. 근데 코스닥이 만약에 2천 스닥 간다. 100%예요. 그러네요. 맞죠? 수익률로 따졌을 수익률로 때. 따졌을 때. 그렇게 따지면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거죠. 물론 2천을 안 간다 하더라도 1,500까지라도 상징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네. 지금 구간은 코스닥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속 뭐 뒤에는 이 이야기 제가 다 상세하게 드릴게요. 자료 보여드리면서 어쨌든 코스닥이 분위기랑 만들어 놨어요. 네.
좋습니다. 코스닥에 대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특징 섹터 지금 뒤에 이따가 많이 배치를 해놨거든요. 조금 이따가 더 많이 키워드 정리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를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에 주요 공시와 특징주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0% 회기 발언으로 굉장히 지금 시장이 네.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15%를 매기기로 했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문제를 삼으면서 25%로 다시 회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실제로 살짝 반응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이야기를 한 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는 그러면 뭐 국회에 뭐 인준을 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명목이었다. 예, 어차피 대부분 행정부 상에서의 합의거든요. 네. 행정부 간의 합의로 보통 나오는 거고 음.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돈을 또 보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명문화를 해야서 그건 국회 인준이 필요하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흔히 말하는 이제 빌미를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불만일까라고 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쿠팡 사태도 있죠. 그러니까 보낸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 그렇게 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가가지고 펜스 부통령한테 와서 뭐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쭈구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에 조금 더 그립감 있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붙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실용 외교는 없어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우리 쪽으로 와. 너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땡겨와. 왜 안 오는 거야? 왜 자꾸 눈치 보니?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일로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서는 거를 흔히 말하는 강요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도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계속 노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근데 결국은 합의는 하겠죠. 예, 그래서 관세 관련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25%뭐 관세 때려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아예 그냥 흔히 말하는 초토화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현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들 조금 더 이제 미국 쪽이 조금 서게 만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압박성 카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코스닥의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바이오 성장주 섹터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앞타머 사이언스, HLB 바이오스텝 등등 다양한 주가들의 반응이 있었다. 아무래도 코스닥 상위 종목들 보면 바이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체 코스닥 비중 중에서 바이오 섹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입니다. 38.8%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코스닥을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다. 그럼 바이오 사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근데 그리고 또 바이오는 장점이 뭐냐면 그냥 밸류에이션을 매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신약이 예를 들어 제약주야. 어찌 보면 내가 신약이 나와서 약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래 팔면서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 개발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니까 고평가라는 게 없어요. 기본이 고평가니까. 그러네요. 네, 기본이 고평가니까 이거는 얼마를 가도 사실상은 시장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너무 지수를 올리기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 코스닥의 전체적인 시총이랑 SK하이닉스의 시총이 더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벌어다 드리는 건 코스닥 전체 기업들의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과 SK하이닉스 한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따지면 SK하이닉스가 월등하게 많이 벌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뭐 한 70조 영업이익 70조 80조 이야기 하잖아요. 코스닥이 올해 코스닥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실적을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11조 15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적으로는 택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코스닥 3천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코스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중이 큰 섹터가 바이오라는 거. 바이오는 어차피 실적을 안 봐도 된다라는 거죠. 바이오의 어떠한 그 장점이 또 함께 정부 정책과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지원이.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네. 그러면 저는 조금 빠르면 올해 4월, 4월. 아니면 조금 더 시세가 연장되면 한 올해 5월 정도. 네. 요때까지는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음. 이 기간 동안 그런 기업들이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총 예를 들어 뭐 1,000억짜리 아니면 3,000억짜리 이런 종목들이 막 시총 1조 되고 이런 종목들이 좀 쏟아질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선별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옳은 투자냐, 네. 정상적인 투자냐,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냐고 하면 아닙니다.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양눈박이가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우리의 투자도 비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막 같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뭔가 펀더멘탈 분석하면 수익이 안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단기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지수를.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런 좀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코스닥 시장 좀 공략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주식할 때 나만 안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알거지 된다. 네. 네, 정말로 나도 뭔가를 고군분투를 해야만 본전이라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상황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자, 3번 정부 대형 원전 계획 관련 기대감에 국내 원전주 상승했다. 뭐 국내 원전주의 대표격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 한신기계, 우리기술 이렇게 전부 다 상승감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침 기사를 확인했을 때도 원전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최근에 네.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이제 네. 거두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더라? 뭐 실용주의적 탈원전이라던데. 그러니까 네. 본인 어쨌든 지지층에게 탈원전이라는 걸 빼면 안 되잖아요. 네, 다시 네. 원전 한다면 안 된다니까 워딩을 그래 맞는 것 같아요. 실용주의적 탈원전은 뭡니까? 실용주의라.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일단 뭐 단계별로 천천히 뭐 흔히 말하는 원전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원전 건설 속도 조절하겠다지만 네. 신규 원전 건설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때 허가를 했던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원래는 안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다시 이제 공사를 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니까 뭐 근데 지금 이거 시대적 흐름이에요. AI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단순히 뭐 지금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커버가 안 된다는 그걸 이제 이재명 정부도 모르지 않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정치 슬로건이었죠. 그냥 지지층 표를 잡기 위해서 탈원전하고 뭐 그냥 뭐 태양광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당연히 원전을 국민들이 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80% 이상. 높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흔히 말해 명분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탈원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네. 예, 그러면 저는 원전을 탈원전 안 하겠습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앞에 실용주의적 탈원전을 한 거예요. 탈원전을 하긴 할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아니야. 할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 쪽에서는 다시 훈풍이 좀 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결국은 국가가 흔히 말하는 좀 육성을 해줘야 돼요. 이게 원전은 수출할 때 일반 흔히 말하는 뭐 부품 같은 것들이야. 네. 뭐 주기기 같은 것들은 그냥 민간끼리 이게 납품 거래가 되지만 네. 결국은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는 건 민간이 안 돼요. 결국은 결국은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체코라든 있는 데 딸 때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현대건설 뭐 컨소시엄 아닙니다. 팀 코리아예요. 이게 경쟁하는 나라들도 어떤 기업의 이름을 따서 컨소시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팀 뭐 코리아, 프랑스는 프랑스. 그럼 이게 나라로 들어갑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매우 중요해요. 네. 저 나라는 원전에 대한 육성을 하는 나라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안 쓰는데 너는 써라고 하는 거라. 나는 엄청나게 잘 쓰니까 자 해봤는데 너무 좋던데. 그러니까 너도 해.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세일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탈원전 쪽에 기조를 맞추다 보니까 수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거 너무 좋아. 너는 그래서 썼니? 아니 나는 안 썼는데. 그래도 이런 거 품질하면 딴 사람들 써본 거 보면 평이 좋더라. 써봐 하는 거라. 넌 써봐. 나 이거 맨날 쓰잖아. 난 너무 좋던데?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조가 다행스럽게
이제는 조금 이제 우리도 원전을 짓는다라는 쪽이 갔으니 네. 추가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정책적인 걸림돌은 좀 확실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 부분은 그래서 오늘 최근에 물론 뭐 윗골이 많이 달긴 했지만 원전 관련 쪽도 최근 다시 훈풍이 좀 불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성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동그리님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에너지 자원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키워드다. 빨간면에게서는 먼저 원전 이슈를 선점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정책 이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LS 이야기 하겠습니다. 잠깐 하고 자회사인 에식스 솔루션즈를 이제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철회했다라고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단기 자금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는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어떤 상황인가요? 저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그 국장의 네. 대표적인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쪼개기 상장이잖아요. 음. 뭐만 좀 하면 이제 물적 분할 해버려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LG 그룹이 그렇게 그거 되게 잘하잖아요. 네. 카카오 뭐 이런 애가 음. 뭔가 좀 돈만 되면 쪼개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도 LG 화학이 사람들이 투자한 거는 LG 엔솔 때문에 투자한 건데 네. LG 엔솔이 돈 잘 벌 것 같으니까 LG 엔솔을 그냥 물적 분할 해버리고 뭐 이 이게 확실하게 시장의 흔히 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이번 정부가 어쨌든 그거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물론 부작용은 있죠. 네. 기업이 이제 어쨌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불법이냐고 하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주식이 그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는 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돈을 조달받을 거 아니면 뭐 말라고 그 상장을 합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비상장을 해서 그냥 뭐 알아서 이제 놀고 먹고 하는 게 훨씬 낫죠. 자기 그 안에서 흔히 주주 눈치 안 보고 네.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게 있죠.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앵간히 했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국내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많이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든지 원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되면 그 상장된 주식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지분 가치 평가 별로 안 해줍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전형적인 그 흔히 디스카운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해서 물론 뭐 지분을 LS가 많이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알짜 자회사가 상장된다라는 것 자체가 몸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주주 측면에서는 그냥 LS가 다 끌고 와야 되는 거고 LS 회사 측면에서는 아쉽죠. 그렇죠. 왜냐하면 남의 돈으로 이게 흔히 말하는 자금 시설 투자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네. 내 돈 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돈 번 걸 가지고 투자해야 되니까 조금 배 아플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가 저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LS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그때 또 생각이 달리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 어쨌든 현재 정부가 힘이 가장 셀 시기잖아요. 그 굳이 거스를 필요는 없겠죠. 정부의 신기를. 그러면 그러네요. 저거는 뭐 계속 그냥 상장이 철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하나가 많이 날고 있는데 하나엔진이 전날 공개한 실적 서프라이즈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또 삼성증권이 지금 내놓은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가 굉장히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20만 원, 뭐 27만 원 제시한 데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5만 원 엄청나게 많이 상향이 됐네요. 살짝 몸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기가 제가 보기엔 저 하우스에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애널이 네. 원래 삼성전자 25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쓰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주목받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를 가장 높게 쓴 데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 회사 통틀어서 보면 맥쿼리거든요. 맥쿼리가 24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꽤 높게 썼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KB 증권이 24만 원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삼성증권이 25만 원 리포트를 낸다. 그러면 삼성증권이 집중받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삼성증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이거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증권사들이 영업을 어쨌든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리포트를 쓰면서 개인들에게 흔히 약간 공공재처럼 뿌려주는 네. 이유가 원래는
그 증권사 리포트는 원래는 일반인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거는 원래는 아닙니다. 아. 원래는 네. 원래는 본인들이 세일즈에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유치하기 보여주기 위해서. 위한 거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걸 보고 또 도움이 돼서 이제 그 증권사의 계좌를 투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증권사 이게 흔히 말하는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지금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전에 증권 리포트보다 훨씬 더 쉬워지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식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렇게 좀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증권사들은 특히 조금 인지도가 낮은 증권사들은 네. 리포트를 좀 세게 내요. 아.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7,500 잡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면 주목 못 받잖아요. 음. 그러면 이걸 좀 주목받게 팡 네. 세게 지르면 주목을 받죠. 그렇게 해야 또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홍보도 네. 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주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삼성증권은 안 해도 돼요. 아. 삼성증권은 리테일 사업을 거의 홍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증권은 그냥 문만 열어놔도 삼성증권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뭐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일 처음 주식을 입문할 때 네. 처음 만드는 계좌는 대부분은 삼성증권이에요. 음. 그래서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그러니까 셀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방송 출연도 잘 안 해요. 진짜 잘 안 합니다. 즉 뭐 경제 채널이 있는 데서 삼성증권 달고 나오는 데는 없어요. 항상 배가 두둑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유튜브 채널이나 네네. 그런 데 나가는 거지 실제로 그런 채널에 나가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내부적으로 그래요. 외부 활동하지 마라 그래요. 음. 굳이 흔히 말하는 홍보를 할 이유가 없거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리포트는 일부러 주목 안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췄을 때가 좋긴 하지만 중요한 건 맞췄을 때의 흔히 말하는 홍보 효과는 삼성증권에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틀렸을 때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비난이라는 이거는 혹시나 삼성증권도 확실하게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제가 보기 짊어지기 싫은 것 같았어요. 수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가져가는 일부러. 편을 원래 삼성증권 항상 그렇습니다. 그 택하는 목표가 것 보면 단 한 번도 삼성증권이 목표가를 가장 많이 준 거는 없어요. 항상 그래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약간 네. 중간적으로 가져가는 느낌을 주셨고 우리 마이무스님이 마이크론이 AI 메모리 칩을 올인했어요. 관세 20%, 25% 알고 있나요? 라고 하셨고 마이크론을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료를 살펴봐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아래 이제 메모리에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의 그 메모리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전망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톱인 거는 여전한 사실인 것 같다. 이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정신 못 차릴 때 삼성전자를 보고 동네 바보 형이라고 할 때 네. 그때는 마이크론이 속된 말로 조금 비벼볼만 했어요. 근데 삼성이 요즘에 정신 차렸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은 일단 단속시키시더라고요. 네. 숫자 나왔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흔히 말하는 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마이크론과의 격차는 더 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뭐 마이크론이 뭐 별로냐 아니에요. 마이크론도 좋아. 마이크론도 좋아요. 예, 마이크론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 계속 제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 엔비디아 살 바에는 마이크론이라고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장점은 미장에 상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프리미엄이 큰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이 두 회사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3가지 중심으로 보는 오늘 시장 먼저 국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보여주시면요. 3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정부 정책, 반도체, 금융투자. 먼저 정부 정책 이야기로 바로 갈 텐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지수의 큰 방향을 또 상승과 하락과 보합으로 나눠 본다면은 어떨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 네, 상승할 것 같고 그 상승 요인은 결국은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확실하게 지금 현재 그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네, 진짜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이 이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네. 네,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대부분의 이게 뭐죠?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들은 요즘 잘 안 사거든요. 생각보다 안 사요. 삼성전자 말고는 안 삽니다. 네. 뭐 오늘은 좀 다르긴 했지만. 그럼 누가 사냐 저걸? 누가 그럼 5,000원 올렸냐? 코스피를 네. 누가 올렸냐? 뭐 뒤에 말씀드린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올렸고요. 그럼 지금 그러면 이 금융투자가 그럼 누구를 다음 타겟은 어디로 보냐? 코스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금융투자 관련 쪽에 수급적으로 국내 기관들의 투자가 계속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요거 한번 화면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아 이거 말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현재 정부의 그 코스피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코스닥을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국민연금 기금리 이거 나오잖아요.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 넘더라도 리밸런싱 유예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네. 국민연금에서 이야기했어요. 연금을 운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인위적으로 너무 급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이 회의를 하고 바로 코멘트가 바뀌었어요.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 원래 예를 들어 그 상한선 돼 있는 거 야 더 넘겨 괜찮아. 넘겨도 유예해 줄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이런 기금이 이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네. 그게 녹취가 되고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이례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그 기금위 통화내 그러니까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비공개로 돌리고 이걸 열람할 수 있는 게 2030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러니까요. 기금위에서 도대체 국민연금한테 뭐를 이야기했길래 네. 저걸 왜 빈공개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기금위가 어떤 데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네. 저게 이제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 당연히 이제 집권당의 사람이 이제 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흔히 말하면 이제 그 뭐죠, 이거 당연직이죠. 고정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6명. 이분들은 전문 인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위촉직이 있거든요. 위촉직인데 위촉직이 14명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대부분 집권 여당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런 기금위의 입김은 집권 여당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 가는군요. 맞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 네.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연금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금위에 흔히 말하는 지금 정치인 좀 빼려고 전문 인력을 넣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집권했잖아요. 네.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때 당시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거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집권하니까 대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실질적인 매니저들은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분들은 오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관료들이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쪽 정부 눈치 봤다가 잘못되면 그 다음 정권 바뀌면 또 자기가 땡깡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그런 거 없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꾸 좀 이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잘 손을 안 댔는데 이번에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찍어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록을 공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네. 정치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비난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주식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야 그만큼 지금 현재 정부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국장을 드라이브를 걸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거냐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냐 아니면 우리가 순수하게 주식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방송에서 그냥 저는 주식적인 측면에서 주식 투자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현재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허상이 아니냐. 네. 나중에 그래 되면 국민연금이 팔고 뭐 이러면 뭐 다 망치지가 않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생각해서 우리는 돈을 안 벌 거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피해는 더 보는 우리가 거죠. 본다니까요. 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최소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돈이라도 챙겨 놔야지 나중에 문제 됐을 때 그나마 덜한 거지.
거기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는 그럼 나는 투자 안 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잘 활용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요 부분이고 다음 자료를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것도 보면 오늘 또 계속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을 때리잖아요. 네. 이게 뭐겠습니까? 부동산을 때려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주식시장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도 가격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무한정이죠. 그렇죠. 보면은. 주식은 사실 한 주만 사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부동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거의 그 진입 장벽도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확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생각하면 부동산의 표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오는 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때려서 주식 시장으로 키우는 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산수로 계산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이득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부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마냥 비판하는 것보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정부만 이런 걸 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선진국으로 제대로 된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네. 저게 선행되는 건 맞아요. 과하게 쏠려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빼서 그러니까 금융자산 특히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몰아가야지 그게 선진국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랑 일본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초반에 너무 부동산 쪽에 투자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흔히 말하는 그때 일본 흔히 이거 대호황 시기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부동산으로 다 갔어요. 시장이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그 돈은 잠기는 거예요. 그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은 어떠한 흔히 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부동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이 뭘 하지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 유동성이 풀렸는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업에게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조달한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건전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긴 해요. 저 과정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너무 좀 인위적이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아까도 그냥 방향성이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방향성은 맞아. 맞는데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거고 또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높아시면 계속 네.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제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팬앤 우리 이 방송만은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 너무 지나치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투자 기회까지도 놓치실까봐.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네. 여러분.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만큼 지금 현재 정부의 그냥 스탠스랑 생각이 네. 결국 부동산 깨서 주식으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네. 정답지를 주는데 이 정답을 안 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을 네. 풀로 활용해가지고 주식에 넣는. 여러분 또 왜 저를 또 당구시려고 그래요?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풀은 안 좋아요. 아, 풀은 안 좋다. 왜 그래 네. 극단적이세요? 극단적이면 안 되죠. 네.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적절한 비중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몰빵으로 금융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뭐 다른 것도 좀 가지고 계셔야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부동산을 가지기가 힘들다라고 네. 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그럼 주식을 하라 이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 빚을 지지 않는 가용할 수 있는 저는 뭐 사실 뭐 이렇게 저처럼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주식에 조금 이제 매매를 좀 잘하는 살짝 선수들은 도가 텄다.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레버리지 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거 전문가 영역인데 그쵸. 여러분들은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하실 거라고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 대부분 어떤 전략을 쓰냐면 삼성전자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 10억 정도 있으면 10억을 삼성전자 풀 매수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안정적이라 생각하니까 자 삼성전자 풀 매수를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만 사고 말아요. 그럼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를 풀 매수라고 그거를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요. 삼성전자는 주식담보 지금 좀
비중이 낮았는데 70%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7억을 우리가 더 가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7억을 가지고 지금 같은 코스닥 시장을 저희는 더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아. 저희는 그렇게 해요. 아. 저희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장이라는 건데 솔깃하네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패가 많으시네요. 왜냐하면 네네. 리스크 관리를 안 배운 분들이 처음부터 그거 하면 안 돼. 저희는 네, 그런 네. 리스크 관리를 네. 단계별로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하는 네, 건데 네.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시장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영역에서는 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할 정도로 좋은 시장이라는 거고 음.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주식시장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안 산 사람들을 그러니까 안 사서 후회하는 거를 또 겪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그때 주식 살 거리라고 할 거라니까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주식을 사서 우리나라 국장을 사서 그럼 꾹 계속 더 늘고 끌고 가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최소한 국장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전까지. 그러니까 한 5월 네. 그때까지는 하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최소한 그 전까지는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테스타로사님께서 멘토니 요즘 말빨 엄청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비판을 많이 하시는 와중에 정말 나의 어떠한 이득을 못 가져갈까봐 그런 그쵸. 걱정하는 마음에 조금 높아심을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홈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어떻게 코스닥을 육성하려고 하냐라고 네, 했을 이게 때 중요해요. 이게. 주요 내용 지금 4가지가 있는데 다 지금 체크를 다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셨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답지를 유출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네. 부실기업 신설 퇴출 뭐 AI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체크. 예. 부실기업 신속 퇴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종목수 줄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수는 종목수가 줄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되겠죠? 네. 예, 당연히 가치는 올라갑니다. 네. 주식수가 줄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지수의 종목수가 줄면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밑에부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등인데 저 뒤에 로봇, 바이오가 있어요. 로봇, 바이오가 이거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냐면 근데 우리는 어떤 거 코스닥을 올릴 건데 뭘 올릴 거야?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로봇, 바이오를 올릴 거야. 말을 한 거예요. 어떤 걸 올릴지 딱 지목을 해줬어요. 누가 올릴 건데 밑에 나오잖아요. 세제 혜택을 통한 기간 투자. 그러니까 내가 세제 혜택을 해가지고 네. 기간 투자자들을 유입을 시켜줄게. 그러니까 누가 올린다? 기간 투자자가 올릴 거야. 그러니까 뭐 기간 투자가 그럼 들어서 뭐 산다고?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바이오, 그다음에 아까 말 로봇을 살 거야. 네. 자,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해서 기간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해? 돈이 없어? 내가 유동성을 풀게. 뭘로? 디지털 자산을 활성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일단 이 이름부터 잘못했어요. 뭐 원화가 스테이블하지 않는데 무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1, 2위가 테더랑 서클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흔히 말하는 새로운 뭔가 뭐 결제 서비스라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산의 저장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네. 누구를 상대로 발행하겠어요? 외국인들 상대로 발행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발행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원화의 저장성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 지금 원화 필요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사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네. 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다른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결제 시스템을 단다는데 네. 세계에서 가장 큰 1, 2위 테더랑 서클도 결제 시스템 작년에 결제 시스템을 많이 붙였거든요. 네. 이용하는 비율이 0.2%밖에 안 돼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데 하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되겠습니까? 성공 못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그런 거죠. 왜 이게 자꾸 밀어붙이겠어요? 돈 풀겠다는 거예요. 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결국은 거기에 맞게 이제 국채 패깅을 잡는 게 우리나라 국채겠죠. 국채 많이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뿌리겠다는 거죠. 유동성 뿌리겠다. 그리고 또 누구? 연기금으로 우리가 돈을 더 밀어넣겠다.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로 통해서 유동성 우리가 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답 나왔잖아요. AI, 우주, 에너지, 로봇, 바이오에 우리는 투자를 할 건데 누가 기관 투자자가 돈은 어디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연기금이랑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투자할 거야.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만 어떻게 보면은 얘는 확실해라는 거를 우리가 딱 알고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지를 보여준 거예요. 코스닥 지수 3000을 달성하기 위한 네. 정답지.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그걸 그냥 보면 아유 저거 뭐 뜬구름 잡는 소리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비판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아니에요. 저기가 암호무입니다. 암호무. 아무- 저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고요. 네. 저걸 단순히 그냥 에휴 뜬구름 잡는 소리네라고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해석해드렸어요. 네. 이거 분명히 돈이 되는 정보예요. 이거는. 자, 알겠습니다. AI, 우주, 에너지 그리고 안 나와 있는 로봇과 바이오까지 핵심 기술 기업 상장 활성화하겠다라고 했고 그냥 개인에게 투자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유도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까지 동원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별표 쫙쫙쫙 치시고 미리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댓글 중에 하나 읽어드리면은 테스타로사님께서 6월 3일 이전에 주식을 던지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뭔가 정리하려는 움직임들이 다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 시기를 좀 이렇게 확정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주식이 어려운 거죠. 음,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네. 계속 이제 시장에 참여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입니다. 일단은 지켜보는 걸로. 아직은 초반이고 또 네. 이제 코스닥 활성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제 오늘 국장 키워드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오늘 주도 섹터 특징으로는 원전과 전력망. 아까 우리가 잠깐 뉴스에서 살펴봤지만 이 탈원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선회를 하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조금 괜찮았고요. 은행주들도 오늘 괜찮았다. 내일 기대되는 섹터는 반도체와 우주항공 가져오셨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네. 그런 걸까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태용 회장님은 2천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 네. 와우. 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SK하이닉스 쪽도 이제 사실 HBM 관련 쪽에 독점이 깨졌다라고 네. 해서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고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에게서는 계속 매도세가 나왔다. 근데 결국은 그런 게 있죠. 아무리 독점이 깨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캐펙스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Q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달리,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습니다. 팔면, 그러니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계속 여전히 쇼티지는 삼성전자가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네. 쇼티지고 팔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다른 데 거래처를 다변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만 주는 것도 너무 버거웠거든요. 거기만 납품하는 것도. 네. 근데 삼성이 거기를 뛰어들었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물이 반이나 있네. 아니면 물이 반밖에 없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뛰어들었다라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독점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달리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HBM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이 안 팔리냐는 거예요. 네. 삼성이 들어온 만큼 그러면 그만큼 재고가 쌓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이 들어온 만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다른 고객사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 원툴인 거예요. 엔비디아에만 납품해도 이게 너무 흔히 말하는 물량의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까 네.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삼성이 들어왔네. 우리가 조금 숨통이 튀네.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던 영업을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독점이 깨졌다라는 생각은 좀 별로지만, 근데 그거 해봐요. 그 독점이 HBM 시장만의 독점은 아니잖아요. 그럼 엔비디아의 독점이거든요. 근데 네.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거래처는 없나? 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거래처가 다변화됐다라고 음. 생각하는 거고,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좋게 본 거예요. 음. 야, 이제는 독점이 깨졌다고 우리가 이거 해석할 필요 없이 네. 고객사가 이제 앞으로 좀 다변화되겠네.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SK 하이닉스가 좀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는 별로냐? 아니죠.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는데 HBM4 시장에서는 열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 네.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없던 매출이에요. 예전에는 계속 적자를 봤어요. 10년 동안 진짜 거의 매년 6조 원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힘을 쓴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메모리가 돈이 많이 되지만 실제로 파운드리가 TSMC 보세요. 네. 파운드리가 진짜 돈 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삼성이 파운드리가 네. 간다면 그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이제 점프업 되겠죠. 엄청 남잖아요. 60%였나요? 네, 그러니까 TSMC 68% 정도.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네. 지금 현재 분위기를 생각을 한다면 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또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독주였다면 정부가 코스닥 육성 정책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코스닥 내에서 한 20% 비중을 차지하는 건 소부장이거든요. 그러면 낙수 효과가 나오죠. 최근 들어서 코스닥 육성 정책이 나오고 나서 월요일부터 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맞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못 샀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못 사신 분들은 제발 코스닥 그러니까 소부장이라도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소부장의 흐름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여지는 있으니까 소부장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부장도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 이제 저처럼 약간 이렇게 포트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싶지만 약간 자금이 없다 하신 분들은 우리 무서지 멘토님께서 말미에 항상 추천해 주시는 ETF 그런 것들도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아마 소개해 주셨던 것 같고, 오늘은 약간 코스닥 관련해 가지고 가져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종목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끝물이야 하는 뭔가 회의적인 시선들도 있는 것 같아요.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긍정적이면 그게 제대로 된 제가 본 고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의견이 흔히 말하는 이게 충돌하는 요 시기가 아직까지 오히려 더 좋다. 오히려 이게 저는 고점이 아닌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이보이님 같은 그런 의견들도 받아들이도록 하고,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든 기업이든 전성기일수록 뭔가 이제 견제라든지 아니면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또 그거에 건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이러한 우리 건전한 댓글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우주항공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주항공이 이제 올해와 내년을 이제 견인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내일 기대되는 섹터다라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후장에 들어서는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 다음 달이면 그 미국 나사가 아르테미스 2호기를 발사를 합니다. 네. 실패하면 좀 실망감이 나오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인류가 다시 한번 이제 달 탐사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 또 우주항공 관련 부분에서 모멘텀이 다시 키워질 가능성이 높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정답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현재 정부가 우주항공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뭐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또 자금을 유입시킬 때 우주항공 관련 부분도 또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부분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서진 멘토님께서 항상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거를 제가 체크를 해놓고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이것도 사놨고요. 이미 수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나스닥이 워낙 안 오른다
했지만 우리 문서지 멘토님은 추천을 해주셔서 네. 저는 이 나스닥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 이것도 네.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다 장기적으로 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서 오늘도 추천해주신 종목 있으면 제가 줍줍 해가지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세 번째 금융투자 주제 가져와 주셨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금융투자 중심의 강력 매수세가 지금 보이고 있어서 2010년부터 2011년 15년 전에 있었던 차화정 장세가 재현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차화정 제가 밑에 간단하게 써기는 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음. 저 차화정 장세를 아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걸로 보고 이제 주식 내공이 알겠죠. 아 그래요. 차화정을 알면 2010년부터 그럼 최소한 네. 15년 정도 내공이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차화정. 예, 차화정을 아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최화정도 아니고. 예, 근데 이걸 모르면 저게 뭐냐면 네. 말 그대로 자동차, 음. 화학, 정유가 많이 올랐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저것만 올랐어요. 진짜 세 섹터만 올랐는데 저게 저 차화정을 이제 끌어올린 주체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투자 자문사들 네. 그때 당시 투자 자문사가 이제 막 흔히 말하는 막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따지면 사모펀드. 네, 그래서 뭐 지금 따지면 뭐 라임이라든지 뭐 이런 네, 회사들, 네. 네, 그런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게 증권사를 끼고 있지 않는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저때 한참 떴던 게 VIP 지금 자산운용이랑 그다음 네. 브레인 자산운용이랑 뭐 이런 회사들. 어. 지금 이제 굴지에 이제 대형 자산운용사가 된 이런 회사들이 저 시기에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왜 또 저렇게 되냐면 차화정을 산단 말이에요. 매수를 해요. 그러면 차화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 수익률을 보고 고객들이 돈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돈을 더 태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쵸. 다른 종목보다는. 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투자를 해요. 그럼 또 그걸로 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더 올라가죠. 네. 그럼 또 그걸 보고 또 고객들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차화정만 갔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저 시기가 말 그대로 진짜 차화정만 갔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롯데케미컬, 그다음에 뭐 뭐죠? 그 GS 그러니까 S-오일 뭐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럼 대형주가 갔으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은 개인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많이 갔는데 고점 같은데 아. 그러면 뭘 사냐면 안 간 걸 사요.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저 시기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갔어요.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보합도 아니죠. 올라갔다가 오히려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저 시기에 만약에 반도체를 가지고 가신 분은 너무 별로였던 장인 거예요. 근데 저 시기에 시장 흐름의 트렌드를 잘 타서 차장을 가신 분들은 엄청 큰 돈을 번 거죠. 자꾸 우리가 숨겨져 있는 애를 찾아야지라고 막 네. 하기보다는 그런 운에 기대기보다는 정말 잘 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 뭐 맞아요. 지금은 그런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 투자 중심의 강력 매수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 때는 차화정을 주력으로 샀던 건 사모펀드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의 주력 수급이 누구냐고 하면 금융 투자입니다.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게요. 제가 이게 노안이 와서 저기 이게 네. 다 초점 렌즈인데도 좀 불편해요. 네. 잠깐만 안 켜요. 네.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산 것 같잖아요. 네. 맞죠? 근데 아닙니다. 보면 제가 이게 이재명 정부가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급표를 제가 한번 누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자 누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일로 봐도 요 밑에 나오네 수치가. 여기 보시면 밑입니다. 밑에 보면 외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 6조 2천억을 샀어요. 외국인 6조 2천억이면 산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한때 외국인들은 20조 가깝게 샀었어요. 그럼 실제로 10월달 이후부터는 매도를 많이 나왔어요. 그럼 외국인들은 이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론 초반에는 도움이 됐지만 네. 여기서 흔히 말하는 그 이상 그러니까 지금 4천에서 5천을 찍는 시기에서 외국인들은 안 샀어요.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누가 올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자는 보세요. 기관 종합은 네. 10조 정도 샀어요. 10조.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면 기관이 올렸네? 아니에요. 기관 중에서도 보시면 자 기관의 성격은 금융투자, 투신, 은행
보험, 종금, 연기금, 사모펀드가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주체 중에 누가 샀냐면 자, 투신 매도했습니다. 은행 2조 넘게 매도했죠. 투신은 네. 4조 넘게 매도했어요. 보험 5조 넘게 매도했습니다. 어. 종금 5천억 매도했고요. 네. 연기금 사는 거 아니냐 했지만 결국 연기금도 매도를 했어요. 실제 실제로 매매가 없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매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샀냐?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그럼 얼마? 30조. 보시죠? 엄청난 물량을 결국은 네. 금융투자가 사서 올린 거예요. 어. 기관 투자자, 금융투자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속된 말로 주포는 누구냐? 금융투자인 거예요. 그러면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서 말했던 기관 투자자들, 투신, 은행, 보험, 종금,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네. 이들은 사모펀드까지 이들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뭐냐면 고객 돈이에요. 네. 투신은 흔히 말하는 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의 돈을 운용해야 되는 거고 은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본인들 자기 자본이 아니에요. 다 고객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스탠스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하면 고객들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금융투자는 이 금융투자가 물론 뭐 금융투자로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금액이 네. 잡히는 게 뭐 프로그램 매매도 잡히기도 하고 음. 많이 하지만 어쨌든 주력은 뭐냐면 네. 증권사의 자기 계정이에요. 증권사 자기 돈을 운용하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랍 거래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 자기 계정을 운용하는 자기 돈을. 그러면 예를 들어 정부 입김이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죠. 예를 들어 정부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금융위를 통해서 증권사에서 우리 이렇게 잘 갈 건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조금은 더 물론 뭐 이게 뭐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조금은 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쉬운 게 네. 금융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일반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다 산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금융투자만 샀어요. 유일하게 금융투자. 그런 거 보면 조금은 흔히 말하는 정부가 핸들링하기가 좀 좋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포지션이 아니에요. 네. 단기 포지션이거든요. 장기로 끌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면 리스크를 막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로 포지션을 끌고 갔다가 속된 말로 물려버리면 네. 흔히 말하는 증권사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짧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금융투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가 아니라 지방선거 전까지 강력하게 짧은 기간 강력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보기에는 금융투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는데 보세요. 어쨌든 근데 지금 또 금융투자는 코스피도 사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금융투자의 움직임이 특이한 게 어디 나오냐면 코스닥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공교롭게도 네. 정부가 코스닥 3천 이야기를 할 때 금융투자나 보세요. 이날 8천억을 샀어요. 네. 근데 기간이 이날 거의 1조 가까이 코스닥을 샀거든요. 이게 역대 1위예요. 기관이 코스닥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산 날이에요. 한 번도 없었던. 없었어요. 이만큼 안 했어요. 대체적으로 뭐 한 8천억 정도 이런 건 있었는데 거의 1조는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이례적으로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체도 누굽니까? 금투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금요일과 그러니까 월요일과 네. 그다음에 오늘 보세요. 더 많이 샀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샀어? 다 금투가 샀어요. 금융이 끌어올린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힘을 쓰겠어요라고 말했잖아요. 네.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데가 금융투자예요. 지금 JCY님께서 정부가 리딩방이죠. 정확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자꾸만 요즘에 안경 좀 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코스닥에 저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정부도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하라고 육성 정책을 많이 냈어요. 네. 육성 정책을 많이 냈는데 지금 현재 정부만큼 강하게 강조하는 정부는 없었고 그리고 대책 자체도 흔히 말하는 강력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는 수급을 그냥 끌어올리잖아요. 네. 이전 정부들은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인위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진짜 강력하게 국민연금까지 해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국민연금 원래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역할이었는데 네. 그냥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걸 활용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정부가 막 이게 주식 흔히 말하는 그 부양책을 내더라도 네.
행동 대장이 없었어요. 보스는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한 거를 계획을 실행해 줄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실행해 줄 행동 대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이라든지 나중에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지금 현재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행동 대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분위기 몰이가 확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투자자들이 보니까 진짜네? 결국은 이번 정부는 흔히 말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식시장만큼은 그들이 말한 대로 된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왜 자꾸만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부동산 시장이 오를까요? 그 네. 학습 효과거든요. 부동산은 좌파가 흔히 집권하면 오른다라는 게 학습 효과, 오랜 기간 학습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을 올린데 근데 그걸 코스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코스닥으로 돌리네? 코스피가 했으니까 코스닥도 가능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대장도 있는데 자 위에 우두머리가 있고 행동 대장이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분위기 몰고 올라가면 당연히 밑에서 따라오죠. 네, 그런 흐름이 지금 이제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와 주신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서 개별 종목을 서진 시스템, ABL 바이오, 세트레가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얘네가 지금 금융투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종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가져와 주신 거는 그러니까 이쪽에 네. 금융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근데 ABL 바이오는 맞습니다. 그래요? ABL 바이오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바이오 1위 시총 1위 종목이거든요. 네. 물론 알테오젠이 있는데 알테오젠은 어차피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거니까 그러면 알테오젠이 나갔을 때 네. 가장 이제 수급적으로 그 흔히 말하는 흡수를 가장 많이 할 수혜를 볼 애가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거 개별 종목 이걸 가지고 나왔지만 네. 이건 말고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 뒤에 만물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이제 나올 거니까 매주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걸 한 건 그러니까 일단 코스닥 쪽으로 하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지금 저게 우주항공이잖아요. 이쪽에 관련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반도체도 뭐 뒤에를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뭐 지금은 조금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코스닥 내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네. 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리고 서진시스템은 이름에서도 되게 신뢰도가 있잖아요. 이미 이름이 서진이에요. 서진 시스템. 그러네요. 서진 시스템 밀어줘야겠네요. 서진 시스템 여러분 많이 저도 이미 지금 다 하트 눌러놨고요. 사실 우리 문서진 멘토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종목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문서진 멘토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제발 제가 높아지면 말씀하시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것과 내가 돈 버는 건 별개입니다. 계속 하셨지만 지금 계속 다들 범죄자 집단 정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편행경제 그 우리 구독자님의 애정이 많은 거예요. 돈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아는 거예요. 네.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어떤 네. 경제 방송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정치색을 내고 네. 이야기하는 방송이 없잖아요. 이 방송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구독자라 네. 지금 현재 여기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제가 성향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경제 방송 뭐 오늘 또 뭐 딴 데도 많이 출연하고 뭐 SBS에 나가면 알지만 제가 그런 데서 이런 말을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잘해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흔히 말하는 신념이 그렇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돈은 돈인 거지라고 하시니까 네.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죠.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니까 뭐 금융 투자가 많이 납니다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을 내가 아니까 네. 무조건 아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범죄자 어쩌고 하면서 막 내가 싫어서 제가 하기 싫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돼. 네, 저는 그렇게 뭐 이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네. 예전 이제 여자친구 집이 굉장히 이제 맛집이었어요. 진짜요? 싸고 맛있는 어. 두루치기 전문점이었거든요, 대구에서. 대박. 네. 근데 이제 헤어졌어요. 네. 근데 그 여자친구는 싫은데 저 두루치기 너무 맛있고 너무 그게 잠깐 생각나.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어. 걔는 걔고 네. 내 먹고 싶은 건 내가 먹는 거.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집이 제일 맛있어, 제일 싸고. 네. 근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이 싫다고 그걸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실리를 챙기시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중에 투표로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돈은 돈인 거잖아요. 실리는. 그 실리는 맞아요. 생기시라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 토스트 옛날에 댓글 올랐던 거 생각나는데 그렇죠. 다 지금 버려야 된다. 주식 방송도 항상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내가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서 지금 돈 벌자라고 하시는 말씀 계속 반복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와 반도체와 정부 정책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우리 문선임 멘토님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주식을 국내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바로 글로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해외 주식을 하는 거. 이제 해외요. 이제 해외. 저는 이제 네. 다 끝나갔나? 네. 키워드로 보는 오늘 밤 미국 증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 많거든요. 네. 자, 차기 연준 의장. 실적 시즌, 셧다운. 네. 사실 실적이 사실은 요즘에 또 어제 오늘 굉장히 달구고 있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저희가 많이 들여다봐야 맞죠, 되긴 할 맞죠. 텐데 먼저 다음 좀 정치적인 이슈를 먼저.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네. 뭔지 아세요? 네. 아까 보이신 거. 차기 연준 의장을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차기 연준 의장을 키워드를 했어요. 근데 저기서 뭐가 달라졌냐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네, 키워드에 원래는 케빈 해시 탈락 유력, 네. 그 다음에 밑에 케빈 해시 탈락 유력, 네. 밑에 케빈 워시 급부상인데 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케빈 워시 탈락 유력, 링 리더 급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히려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케빈 에셋은 굉장한 왕비둘기거든요. 이거는 케빈 에셋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됐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주식 시장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불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 탈락되면서 케빈 오씨가 지명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했잖아요. 걱정된다고. 왜? 당장에야 연준 의장이 지명되고 싶으니까 본인은 뭐 금리 인하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케빈 오씨는 그냥 뼛속까지 매파예요. 굉장히 매파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중간 선거 때 네. 혹시라도 그러니까 공화당이 선거에서 져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그때는 레임덕이 되거든요. 그러면 케빈 오씨는 100% 본인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너 미국 대통령? 나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야 할 사람이야.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오히려 연준은 좀 더 흔히 말하는 좀 매파적인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케빈 오씨가 만약에 지명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의 시장은 굉장히 더 안 좋을 거다라고 봤는데 다행히 좀 탈락이 됩니다. 그게 왜 이거냐면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월 의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1기 때 지명을 파월 의장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명했을 때 자기 막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망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케빈 오씨에게서도 그런 걸 보였겠죠. 지금이야. 지명되려고 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도 원래는 그러니까 비둘기판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삼순입니다. 삼순이. 네. 예, 우리나라 약간 조선 왕들이 누구 형이 죽고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물려받는 느낌이 되는. 어. 근데 어쨌든 링 리더가 부상이 되는데 이건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괜찮아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왜냐하면 링 리더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블랙락이라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얘에서 이제 채권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채권을 담당한다라는 건 금리에 빠삭하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평소에도 계속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너무 제약적이다, 너무 높아. 그래서 미국 금리를 기준금리를 3%까지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없이 원래 본인 생각은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적으로 뭔가에 좀 이게 흔히 말하는 이쪽에 조금 더 맞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월가 출신이죠. 예, 이분은 네. 굉장히 실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렇고 케빈 오씨도 월가 출신인데 근데 그들과는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케빈 오씨랑 파월 의장은 네. 월가 내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케빈 오씨도 그냥 M&A 전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흔히 말하는 이런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금융인은 아니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정치 성향이 강한 거고 지금 링 리더는 채권 투자자예요.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더 흔히 조금 더 낫죠.
어쨌든 연준 의장으로서는. 그래서 뭐 지금은 이분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사진이 되게 귀엽게 나왔네요. 원래 이렇게 안 생기셨는데 그러네요. 이 사진은 되게 귀엽게 네. 나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링리더가 만약에 지명이 되면 네.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연준 의장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려 있을 텐데 링리더가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2번, 3번 할 거다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문서진 멘토님께서 지난주에 우려하셨던 최악의 카드 피하는 거죠. 피해 갈 수 있는 네. 거다. 근데 그런 거 보면 크리스토퍼 월로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싫어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링리더는 본인이 연준 의장이 되겠다고 어필도 안 했거든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원래 4위였어요. 원래 1위가 케빈 에센, 2위가 그러니까 오시, 3위가 그 크리스토퍼 월러, 4위가 지금 링리더거든요. 네. 근데 3위를 제끼고 링리더를 했다는 거 크리스토퍼 월러 그 이사가 뭔가 있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 흔히 말 백악관에서 흔히 말해 이제 조사를 내사를 했겠죠. 네. 내사를 했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봐 주셨고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왔다. 지금 국내 반도체 회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주요 테크 네. 기업들도 실적을 이제 잇따라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빅테크 어닝콜 실적 발표를 주목해라라고 키워드를 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회사를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보면서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입니다.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뭐 오늘보다는 오늘 또 뭐 사실 뭐 RTX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눈에 띄는 종목이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날 발표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는 수요일 날 다 나옵니다. 메타. 예, 메타도 있죠. 테슬라도 있고 램리서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다음에 ASML 뭐 이런 회사들, IBM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수요일 날 발표가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역시도 우리가 아시는 애플, 그다음에 이제 마스다, 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다 실적을 발표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번 주에 웬만한 흔히 말하는 빅테크 특히 AI와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번 주에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닝콜을 통해서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할 건지 뭐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네. 이것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이제 이게 사용료를 인상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제가 보기에는 뉴욕 증시 역시도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흐름을 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 중요한 거 저 많은 다 중요한데 테슬라는 이미 시장은 알아요. 어차피 뭐 일단 아시게 실적 안 좋은 건 알고 있고 네. 결국은 얼마나 로봇이나 그다음에 그 로봇 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 네. 이거에 대해서 일정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시장에서 뭘 중요하게 보냐? 전 메타인 것 같아요. 메타가 지난 시즌에 실적을 발표하고 잘 나왔어요. 네.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 너 돈 어떻게 벌래? 어. 가 나오면서 오히려 메타가 그때부터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걸 많이 할지 말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메타가 또 급락을 한다. 시장에서 실망감을 주고 급락을 한다. 그러면 또 한 번 시장은 차입 관련 이야기, 투자 관련 이야기, 그래서 AI가 언제 돈 벌 거 한 번 더 우려감이 부각될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메타가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면 시장의 우려감, 그래서 AI를 투자했는데 돈이 안 벌린다라는 우려감을 한 방에 불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메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메타 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네, 그래서 지금은 메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또 오늘 이번 주는 메타 실적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메타를 제가 지금 바로 하트를 눌러놓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이 나올 때 실적도 한번 알아보고 또 어디에다 투자하는지도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실적이 이제 곧 나올 거니까 이게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나타나고 나서 뭔가 이제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홀짝 게임이에요. 뭐냐면 실적이 좋으면 세론이라는 게 있죠. 네. 오히려 좋게 나와서 밀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제 또 뭐 좋게 나와서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는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다만 이건 있어요.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미리 올라가면 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게 이제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세론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올랐다? 근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건 또 급등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차이를 보시면 돼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생각보다 최근에 주가가 안 올랐어. 그러면 사볼 만한 거죠 지금.
지금 제이시와님께서 메타가 너무 비싸요라고 해주시고 또 빨간별님께서는 실적은 항상 선반영이다라고 해주셨네요. 어쨌든 메타 항상 잘 살펴봐주고 계시고 메타뿐만이 아니라 또 IBM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또 나중에 스페이스 X랑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게요. 자,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어떤 내용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요원 총격 사건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예산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셧다운 우려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도 굉장히 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국내에 거래되는 비트코인 값이 해외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나타났다. 이거 좀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그 셧다운이 해소된 그러니까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었잖아요, 미국이.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해소된 지 2달도 안 됐거든요. 다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은 칼자루 쥐고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왜냐하면 지난번 셧다운 때 누가 피해를 봤냐? 둘 다 피해를 봤어요. 민주당도 공화당도 트럼프도 다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누가 더 피해를 봤냐? 그러면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고 공화당의 지지율 떨어졌어요. 그 말은 셧다운이 지금 현재 끌고 갔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과 흔히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은 지운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또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이 생각하겠죠. 셧다운이 됐을 때 결국은 여기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보니까 조금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그때는 관세 관련 이슈고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이민국 단속이니까 이민국 단속과 관련돼서는 미국 국민들의 의견이 좀 반반 나뉘긴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좀 이민 좀 단속 조금 더 세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아니다 너무 이제 비인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첨예하게 대립되긴 한데 이게 문제가 사망 사고가 나와버렸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에게는 제 생각에는 좀 치명적이에요. 패착이다. 이게 만약 사망사고가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사망사고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여기를 흔히 말하는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민국 쪽에 돈 지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우리가 다 해줄게. 여기는 지원해주지 말라는 거니까 공화당이랑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받고 셧다운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어쨌든 중간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신경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칼자루가 민주당에게 있다라는 거고 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이 됐을 때 피해를 본인들이 본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고 어쨌든 어느 정도 합의는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셧다운으로 인한 시장 조정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조정이 안 주진 않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뭐 고점 대비 막 10% 이상 빠지고 이런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스타로사님께서 셧다운 되면 주식이 떨어진대요라고 하시세요. 셧다운 되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을 두고 계속 팔로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이씨 와이님께서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어려운가 봐요. 이런 국내 미국 내 정치 상황까지 저희가 다 살펴봐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민주당이 좀 강한 지금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자 우리는 누가 강하든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가는 걸로 하도록 하고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